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작은 떡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손으로 직접 빚고 찌고 정성껏 디자인도 하고 만들어 포장하는 이 일이 매일 반복되지만 그 속에서 저는 곱게 만들어진 빛깔 좋은 떡들을 보며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저의 소중한 직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가족 중에 딱 한 명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동서예요. 나이도 저보다 어린데다 예의까지 없어 마주할 때마다 불편하지만 가족이기도 하고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습관처럼 반복되다 보니 점점 참는 데에도 한계가 느껴지고 속이 뒤틀리는 것 같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그런 말이나 행동을 가족들 앞에서도 능청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점점 기어오르면서 무시하는 태도가 나날이 심해졌고, 그래서 저도 그날 이후로는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줬던 동서의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이걸 제 입으로 말하는 날은 오지 않았으면 했는데, 결국 그 비밀을 꺼낼 날이 온 것 같아 가족들 있는 자리에서 동서만 알게끔 이야기해버렸더니 표정이 변하면서 얼굴빛이 파랗게 질려버리는 거 있죠? 하지만 이 일이 아주 저희 집안을 떠들썩하게 만들어버린 계기가 되어버렸죠. 이미 훨씬 지난 일이고 모든 게 정리된 지금에서야 이 이야기를 꺼내보게 되네요. 사람을 마치 떡으로 비유하자면 정말 가지각색일 거예요. 서로가 가진 모양도 다를 테고 영롱한 빛깔도 모두 다르며 맛도 제각각일 테죠. 어떤 떡은 담백하고 어떤 떡은 달콤하고 또 어떤 떡은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함이 배어나오는 것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본 떡 중에 가장 예상을 벗어난 떡이 바로 저희 동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겉은 반지르르 윤이 나고 아름다워 보여 모두의 관심을 끌지만 결국 막상 그 속은 앙금 하나 없이 텅 비어있던 떡이었죠. 제가 겪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동서는 저보다 5살이나 어려요.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는 그런 나이차죠. 저희가 가족이 된 건 2년 전 도련님이 결혼하면서부터예요. 도련님도 사실 늦은 나이에 결혼한 편이었어요. 오랜 시간 일에 치여 사느라 결혼이 미뤄졌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점잖고 말 수 없던 도련님이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하니까 저희 가족 모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처음 본 동서, 그러니까 그 아이는 첫인상부터 그리 나쁘진 않았어요. 결혼을 일찍 한 것도 아닌지라 성숙해 보이기도 했고 그 나이에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다 되어진 사람 같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 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죠. 낯선 자리에서도 어색한 기색 없이 밝게 웃고 저에게도 먼저 다가와 말을 걸고 어머님 도와드리는 모습도 곁눈질로 슬쩍슬쩍 보이더라고요. 애교도 많고 살갑게 굴어서 저는 속으로 요즘 사람 치고 참 싹싹하네 생각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참 좋았어요. 특별히 거슬리는 구석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도 꽤 마음을 열었어요. 모든 시작은 좋은 게 좋잖아요. 평생 얼굴 볼 사이라면 잘 지내는 게 낫겠다 싶었고 솔직히 저도 가족 중 유일하게 여자였던 입장이라 동서가 생긴 게 반갑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이상한 기류가 스며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 동서의 직업을 들었을 땐 정말 놀랐어요. 대학 교수라고 했거든요. 대학교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전공은 외국어, 그중에서도 영어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솔직히 교수라는 말에 아주 조금은 주눅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떡을 빚고 찌는 손일을 하고 있고
동서는 말로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요. 자연스럽게 저는 동서를 대단하다고 느꼈고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자로서도 멋지다라는 감정을 가졌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묘하게도 가족이 되고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동서의 말투가 종종 이상하게 들릴 때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대놓고 무시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런 말은 눈치채기 쉬우니까요. 대신 아주 교묘하게 돌려서 말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만든 떡을 가져와 함께 먹으면 요즘 이런 거 하나 팔면 가격은 어느 정도에 파세요? 매출은 괜찮으세요? 와 같은 말인데 그냥 텍스트로만 봤을 때는 별로 문제될 게 없는 말 같지만 이 말을 내뱉을 때의 동서의 표정을 보면 이거 팔아서 돈이 되기는 하냐?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떡을 이런 거라고 표현할 때도 뭔가 불편하게 들렸고요. 물론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그땐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괜히 꼬아듣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조금씩 불편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동서가 제 공방에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예고도 없이 불쑥이요. 저는 늘 하던 대로 일하면서 차 한 잔을 준비해 주었는데 공방을 쓱 둘러보더니 형님, 여긴 뭔가 너무 옛날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공방도 감성적이게 꾸며놓는 곳도 많던데 하는 거예요. 순간 뭐가 문제인 건가 싶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이 공방에 제 시간과 정성을 다 들였거든요. 근데 동서의 말은 뭔가 마치 제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처럼 들렸거든요. 제 공방에선 원데이 클래스도 하고 있어요. 오시는 손님들마다 가게가 앤틱하게 이쁘다는 칭찬도 많이들 해주셨는데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지라 저도 조금은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도 저는 또 한 번 웃으며 넘겼어요. 그래도 손님들은 이 느낌도 좋다고들 하시던데 하고요. 근데 곧바로 동서가 말도 안 된다며 요즘 손님들 안목이 그 정도로 낮아요? 하며 태연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그 순간 저도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뜬금없이 찾아와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가줬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본인은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는데 저에겐 전혀 반갑지 않았거든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가족끼리 모이면 일부러 영어 단어를 섞어가며 말하고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못 알아들으실 때면 아, 혹시 못 알아들으셨어요? 요즘엔 다 이렇게 말해요. 하하하하 하고 능청스럽게 또 웃고 넘겨요. 웃는 얼굴로 말하니까 더 재수가 없어지는 거죠. 특히 저한테는 형님은 영어랑은 거리가 좀 있으시죠? 하기야 매일 이렇게 만드시고 한다고 영어 배울 시간도 없으셨겠네요. 그래도 뭐 떡은 전 세계가 좋아하는 한국 대표 음식이라 다행이죠 뭐 하며 농담처럼 비꼬는 말로 던지는데 예전엔 실수인가 싶은 생각이 이제는 고의가 맞구나 싶어지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전 영어랑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어릴 때 잠깐이지만 외국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생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요. 기간이 제법 짧죠? 근데도 어린 나이에 외국어를 익혀서 그런지 원어민이랑 대화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정도예요. 저는 굳이 이 말을 꺼내지 않은 이유는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기간도 짧아서 내세우기가 애매하다고 생각했어요. 본인이 교수라고 저렇게 어깨를 한껏 올려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외국 살다 왔다고 하면 오히려 더 캐묻고 사람 놀리기나 할까봐 그냥 입 다물고 있었는데 동서는 본인이 저와 친해졌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아예 저를 만만하게 본 건지 점점 선을 넘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장난이라고 하기엔 기분 나쁘고 무례하다고 하기엔 교묘하게 피해가는 말투인지라 저도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웃으며 넘기던 농담이 이제는 제법 눈살을 찌푸리게도 만들고 동서와 대화하는 시간 자체가 버거워졌거든요. 그렇다고 가족 앞에서 정색할 수도 없고 뭐라고 맞받아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저는 마음 한편에서 동서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이제는 달갑지가 않고 그냥 빨리 갔으면 하는 마음이 컸죠. 아니면 제가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처음엔 좋았던 인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하루는 정말 가기 싫은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도련님네가 이번에 새로 이사를 했다고 시댁 식구 모두가 집들이에 초대됐는데 그 자리에 동서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속이 정말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도 가족 행사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집들이 선물 정도는 챙겨야겠다 싶어서 고민하다가 결국 롤 휴지 하나 사들고 집을 나섰어요. 그냥 예의상 아주 형식적인 선물, 딱 그만큼의 성의만 드리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해보니 신축 아파트라 그런지 제법 깔끔하긴 하더라고요. 막 부러워서 배 아프고 질투날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요즘 새 아파트들은 다 이렇지 싶은 정도였어요. 벽도 흰색으로 깨끗하고 가구나 조명도 요즘 스타일로 좀 세련되게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래 보기 좋다 싶었어요. 괜히 마음속으로 태클 걸고 싶지도 않았고요. 거실 한편엔 음식들이 제법 그럴듯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동서가 나름 신경을 쓴 모양이더라고요. 물론 본인이 직접 한 것인지 사들인 것인지는 모르죠. 왠지 저렇게 네일아트가 번쩍이게 되어서 있는 손으로 저렇게 정갈하게 음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뭐 그것까지 따지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어쨌든 보기에도 좋고 맛만 괜찮으면 됐죠. 시댁 식구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집이 예쁘다며 이사하느라 수고가 많았다는 이런 얘기를 나누며 식사가 시작됐어요. 솔직히 저는 그날만 무탈하게 넘기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괜히 말 섞고 싶지도 않았고 밥만 먹고 조용히 집에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처음엔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먹을만 했고 동서도 괜히 들이대지 않아서 아, 오늘은 별일 없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가족들끼리 가볍게 와인도 곁들이며 식사하던 중이었는데 동서가 잔을 어느새 혼자 훌쩍훌쩍 마시더니 갑자기 말수가 많아지고 얼굴도 불구스름한 게 텐션이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이야기에도 박수를 치고 오버를 하더니 결국엔 또 저를 향해 시비 섞인 관심을 던지기 시작하고야 말았죠. 저는 그냥 무념무상이었어요. 무덤덤하게 반응했죠. 괜히 반응하면 더 길어질 걸 아니까. 그냥 가만히 고개만 끄덕이며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혼자 씹으려라.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동서가 굳이 또 자리를 제 옆으로 옮기면서까지 말을 이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은 진짜 사람을 가르치는데 타고난 것 같다며 눈을 크게 뜨고 반짝거리면서 본인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랄까,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능력이 좋다는 걸 과시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듣는 척만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이제는 갑자기 영어를 섞어가며 혼잣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건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영어로 본인의 발음이 원어민보다 더 낫다고 언변도 뛰어나다며 젊고 이렇게 능력 좋은 사람이 있음 나와보란 식으로 제법 취기가 오른 얼굴로 들떠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전부 다 알아들었죠. 다들 제가 영어를 할 줄 안다는 것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남편이야 제가 어릴 적에 유학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지만 제가 내색도 많이 안 했던지라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르기도 했어요. 저 혼자 들떠서 열심히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날 동서는 자신이 얼마나 발음이 좋고 얼마나 학생들이 본인을 신뢰하며
외국인 교수조차 본인을 부러워한다며 초흥분 상태였어요. 누구 하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혼자 들떠서 이 자리 주인공인 양 말을 이어가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 계속 입이 간질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일부러 동서의 눈도 피하고 애써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동서가 제게 영어 질문을 해보겠다며 허리를 쭉 펴고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분위기상 그냥 흘려듣고 넘겼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저를 향해 한껏 들뜬 얼굴로 우리 집안에서 나만큼 영어 잘하는 사람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 말에 식탁 분위기도 잠깐 싸해졌었죠. 저는 웃지도 않고 조용히 식사하고 있었고 다른 친구들도 괜히 시선만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동서는 기어코 입을 놀리더라고요. 내가 하는 질문에 형님이 답하면 내가 교수 때려친다 하면서 비웃더라고요. 버르장머리 없다는 말을 그때 처음으로 입 밖으로 꺼내고 싶을 정도였어요. 반말도 모자라 친구 먹듯이 툭 던지며 내뱉은 그 말투에 밥 먹던 제 시선도 곧바로 동서를 노려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 표정은 정말 살벌했어요. 제 옆에 앉은 남편도 제 팔을 살짝 건드리며 눈치를 보고 있었고 도련님은 조심스레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넘기려 애쓰는 눈치였어요. 시어머니도 젓가락을 들다 말고 동서 쪽을 흘깃 보셨고요. 그렇게 주변 분위기가 모두 얼어붙자 저도 말했죠. 알았어? 한번 드러나 볼게. 어떤 그리 대단한 질문을 하는지. 근데 진짜 내가 대답하면 교수 그만둬야 해? 제 말에 동서는 기가 찬다는 듯이 자신감에 가득 찬 얼굴로 피식 비웃더니 저를 보며 영어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말투는 마치 무대 위에서 프레젠테이션하는 강사처럼 느껴질 만큼 들떠 있었고 동서가 저에게 한 질문의 내용을 번역하면 대충 이런 말이었어요. 최근 10월 8일 날 학생들에게 훈민정음의 우수성에 대해 영어를 가르친 수업이 있었어. 한국인으로서 한글을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고 동시에 이것을 영어로도 알려줄 수 있다는 게 너무 내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이렇게 훈민정음에 대해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가르쳤던 날 너는 뭘 했니? 단어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발음하면서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는 동서를 보면서 저는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아주 또렷하게 아주 센스 있게 영어로 대답했죠. 나는 그날 특별한 일은 없었어. 여전히 주문 들어오는 떡들을 판매했고 공방에서 1:1 클래스로 진행하기도 하고 바쁜 하루를 보냈어. 훈민정음은 아주 훌륭하지. 세종대왕님의 위대한 업적이야. 그걸 영어로도 가르칠 수 있었다니 뜻깊었겠네. 근데 중요한 건 말이야. 한글날은 8일이 아니라 9일이야. 날짜라도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하지 그래. 어디 가서 10월 8일이 한글날이라고 이야기하지 마. 무식해 보일 수 있으니까. 너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 거 알지? 가짜 교수님? 그 순간 진짜 말 그대로 동서의 표정이 얼어붙었어요. 입은 반쯤 벌어진 상태였고 눈은 동그랗게 떠진 채로 저를 구멍이 날 만큼 뚫어지라 바라보더라고요. 그 모습이 꼭 리모컨으로 정지 버튼을 눌러놓은 사람처럼 딱 멈춰 있었어요. 마치 제가 왜 영어를 해? 라는 생각이 얼굴에 그대로 쓰여 있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도련님까지 전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누구도 제가 영어를 저렇게 유창하게 말할 줄 몰랐던 거죠. 특히 동서는 제가 영어를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듯 그 당황한 기색이 정말 숨기지 못할 정도로 역력했어요. 저는 말 끝난 동시에 와인 한 잔을 마시고는 결국 오늘 참으려고 노력했던 동서의 비밀을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대신에 영어로 폭로하면서 동서만 알아듣게 곧이어 영어로 이야기해 주었어요. 근데 너 원래 교수 아니잖아. 네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에 내 친구가 있어. 물어보니까 네 이름은 교수 직함에도 없고 강의실도 없다던데. 언제까지 교수인 척 모두를 속일 작정이야? 요즘은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교수 사진이랑 학력이 다 나와. 근데 넌 없던데? 실은 교수 밑에서 일 도와주는 조교라며? 교수와 조교는 천지 차이인데 어떻게 교수라고 사칭할 수 있어? 이거 도련님도 알아? 이거 알면 너 직업 사칭에 결혼 사기야. 너무 위험한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행동 보고 조금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면 너한테만이라도 따로 경고를 할까 했는데 선을 넘어도 너무 넘어서 안 되겠더라고. 이제는 내가 신고할 권한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신고할까 아니면 네가 스스로 밝힐래? 동서, 나 어릴 때 잠깐 외국에서 살다 와서 영어 듣고 말하는 건 어렵지 않아. 굳이 숨기려 했던 건 아닌데 그냥 교수님 앞에서 번데기가 주름 잡는 것처럼 보일까 봐 이야기 안 했던 거였거든. 근데 뭐 오늘 덕분에 알리게 됐네. 교수님이 질문하신 덕분이네요. 교수 때려치우겠다고 한 거 지키셔야겠네. 아, 어머님, 아버님, 방금 저희가 했던 대화 내용을 잠깐 번역해드리자면 동서가 지난 한글날 수업에서 훈민정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날짜를 10월 8일이라고 잘못 말했길래 9일이라고 정정해준 내용이에요. 형님, 그게... 그러니까... 네. 한글날은 말이 헛나와서 그날 정신없었던 하루였기도 해서 제가 잠깐 헷갈렸나 봐요. 근데 지금 내가 방금 들은 게 무슨 내용이야? 형수가 방금 말한 그 말 그거 전부 다 사실이에요? 훈민정음 얘기한 거랑 날짜 틀린 거 말고요. 그 다음에 형수가 말씀하신 거요. 진짜 이 사람 교수 아니에요? 당신 진짜 교수 아니야? 어머, 도련님. 진짜 미안해요. 도련님도 영어 되시죠? 그걸 깜빡했네. 저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을 줄 알고. 아니, 형수님 괜찮아요.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건 이 사람이 교수로 속였냐 안 했냐인데 그 친구분 말씀이 확실한 거예요? 당신이 진짜 교수인지 아닌지 말해봐. 당신 교수 맞아? 아니면 조교야?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수 비슷하긴 한데 수업도 참여하고 있어. 매번은 아니지만 가끔씩. 그리고 교수님 하시는 일 돕기도 하고 있어서 뭐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어. 그냥 설명이 복잡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뿐이야. 속일 생각은 정말 아니었어. 복잡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 말을 더듬어? 당신이 진짜 교수면 당당하게 말하면 되잖아. 당신 이건 명백하게 직업 사칭이야. 사기라고, 사기! 아니 어떻게 직업을 속일 수가 있어? 교수가 아니라 조교라고? 솔직하게 말할 타이밍 언제든지 있었을 거 아니야. 당신 날 평생 속일 생각이었어? 제정신이야 지금? 아니, 내 얘기 좀 들어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 실수로 그렇게 말한 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굳혀졌고 그걸 다시 말하려니까 타이밍을 놓쳤어. 근데 교수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해주니 말할 엄두도 안 나고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서 진짜 일부러 속이려던 건 아니야. 정말이야. 됐어. 지금 변명 들어줄 여유도 없다. 교수도 아니면 그렇게 교수 행세를 해? 돌아버리겠다 진짜. 다들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형수님도 어머님 아버님도 불편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정말로 도련님이 영어를 하신다는 걸 깜빡한 거예요. 어쩌다 보니
동서에게만 조용히 쏘아주려고 했던 그 한마디가 도련님 귀에도 들어가고 결국 온 가족에게 다 들켜버린 셈이죠. 근데 뭐 생각해보면 언젠가는 밝혀졌어야 할 일이긴 한데 말이죠. 동서가 지금껏 입만 열면 교수랍시고 으스대고 다닌 건 명백히 직업 사칭이었으니까요.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장난 같은 게 아니잖아요. 교수라는 이름에 기대서 누군가를 내려다보는 태도는 명백한 사기니까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았던 건 아니에요. 석 달쯤 전이었나?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동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교양 수업으로 외부 강사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반가운 마음에 동서도 거기서 일한다고 본인 말로는 꽤 유능하다고 말한다고 말해주었죠.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도 동서를 찾아보려 했다는데 학교 홈페이지에도 교수 명단에 없다며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저도 홈페이지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상하다 싶어 저도 슬쩍 홈페이지를 찾아봤죠. 근데 정말로 아무리 뒤져봐도 동서 이름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싶었죠. 근데 마침 제 친구의 교양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 동서의 이름을 알려주며 이런 교수님 혹시 계시냐 물으니 옆에 있던 친구가 그과 학생이었는지 정식 교수가 아니라 그냥 조교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해줬다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기절할 정도로 놀랐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동서를 그래도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름 젊은 나이에 성공했다 생각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교수도 아니고 조교인 주제에 교수랍시고 행동하며 그걸로 저를 은근히 깔아뭉개고 있던 걸 생각하니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순간적인 마음으로는 정말 이걸 지금 다 폭로해버릴까 싶었어요.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근데 또 그걸 말리게 만든 건 제 친구 때문이었죠. 그 친구는 그 학교 인맥도 넓고 옛날부터 정보통이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귀가 밝은 애예요. 본인이 슬쩍 동서의 학교에서의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봐 보겠다고 일단 조금만 기다려보라는 거죠.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동서가 원래는 박사과정까지 준비하고 있었고 논문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박사 논문 중 대부분 내용에서 표절 의혹이 불거졌고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그걸 문제 삼으면서 결국 박사학위가 무산됐다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솔직히 비겁하다는 생각했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공부하고 버틴 시간들이 있을 건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을 표절이나 하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급함에 눈이 멀어 본인 실수로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꼴 좋다 싶다가도 오죽간절했으면 저랬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저 혼자만 알고 있으려고 했어요. 정도껏만 한다면 그냥 넘겨주자. 안쓰러운 사람 하나 더 보는 셈 치자 싶은 생각으로요. 그래도 가족이라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런 상황이면 더 겸손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본인의 거짓된 모습을 숨기기 위해 남을 끌어내는 방법을 택하더라고요. 무시하고 비웃고 깔아보면서 말이죠. 그럼 결국 언젠가는 누군가 들킬 수밖에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족들이 못 알아듣는다 생각하고 이야기했던 건데 도련님의 존재를 잊어먹은 실수를 해버린 거죠. 뭐 오히려 도련님 입장에선 잘된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보다 몇 배는 더 배신감이 크게 느껴지실 테니까요. 아마 도련님과 동서는 저희가 집에 돌아가자마자 한바탕 제대로 난리가 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의 분위기만 봐도 충분히 짐작되잖아요. 그건 단순한 언쟁이 아니라 정말로 크게 뒤엉킨 싸움이었을 거예요. 법적인 문제로도 분명히 이어질 테고요. 생각해보세요. 가족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정체가 드러났고
남편인 도련님도 아내가 직업을 사칭한 사기꾼이라는 정체를 다 알아버렸으니 거짓말이 들통난 상황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을지는 안 봐도 뻔하죠. 그 일은 단순한 창피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 자체가 박살나버리는 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도 이 일에 대해서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고 묻더라고요.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었죠? 석 달 전쯤 알았다고요. 근데 왜 본인한테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냐고 하길래 사실은 크게 양가 감정이 든 건 사실이라고 말했어요. 명백한 사기가 맞으니 직업 사칭으로 신고해야 하는 게 맞는데 또 가족 문제니 제 나름대로도 복잡하기도 했거든요. 이 일은 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집안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렸어요. 다들 머리가 지끈해져 버렸어요. 그렇게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나갔어요. 그날의 집들이는 마치 폭풍 같았고 남은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저는 공방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어느 날 낯익은 이름으로 전화가 왔는데 동서였어요. 솔직히 받을까 말까 몇 초간 망설였거든요. 이 타이밍에 전화하는 건 뻔하잖아요. 그날 있었던 일에 관한 이야기겠죠. 사과든 항의든 변명이든. 그래서 결국 일단은 받아보기로 했어요. 뭐라고 할지 드러나보자 싶은 마음으로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가라앉아 있었어요. 예전처럼 톤을 높이거나 밝게 애교 섞인 말투가 아니었고 오히려 많이 지쳐있고 제가 알던 동서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죠. 그 순간 저도 좀 긴장되더라고요.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사과일까? 아니면 변명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화의 흐름의 끝은 원망이었어요. 형님, 잘 지내셨어요? 저는 못 지내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모든 상황이 들이닥쳤어요. 사실 형님이 영어하시는 것도 그날 처음 알았고 저에 대해 알고 계셨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다 알고 계셨으면서 왜 그동안 말 안 하셨어요? 그날 그렇게 저 망하게 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거면 진작에 더 일찍 터뜨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끝까지 모른 척하고 계셨던 거예요? 조용히 넘기시려던 거였죠? 그랬으면 그냥 조용히 넘기지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날 탓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날 도련님까지 내 이야기를 듣게 될 거라고는 정말 몰랐어. 난 그냥 너한테만 조용히 한마디 하고 끝내려고 했던 거라고. 근데 어쩌다 보니 일이 그렇게 된 거고. 근데 결국은 너도 알겠지만 언젠가는 다 드러날 일이었잖아. 그날 일이 아니었으면 다음에 또 무슨 계기로든 터졌을 일이라고. 박사학위까지 준비했는데 표절 때문에 무산된 거라며 비겁하게 보였지만 한편으론 얼마나 간절했으면 저렇게 했을까 짠해서 조금이라도 눈 감아주려고 했던 것뿐이야. 근데 네가 남을 무시하고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하지만 않았더라면 지금까지도 나는 네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입 다물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왜 그랬냐고 묻기 전에 넌 네가 먼저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형님만 알고 계셨잖아요. 차라리 저한테 조용히 말이라도 해주셨으면 그냥 교수직 정리했다고 다른 일 찾았을 거예요. 근데 왜 굳이 그 자리에서 가족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하셨냐고요?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걸 그렇게 공개적으로 망신 주면 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형님은 그냥 참다 못해 터뜨리신 거겠지만 저한텐 그날이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렸다고요. 눈 감아줘요? 왜 해달라고 한 적 없는 동정을 하고 그러세요? 왜 나서서 일을 그렇게 키우시냐고요? 잠깐만. 지금 내가 일을 키웠다고? 그럼 애초에 교수인 척한 건 누군데? 자기 신분 속이고 남 깎아내리면서 기고만장하던 건 누구였는데? 그리고 내가 먼저 이야기했어? 너가 영어로 대답해보라며 네가 시작한 거잖아. 내가 그날 잠깐 한마디 했던 게 그렇게 죽을 죄라는 거야? 그동안 네가 그동안 했던 말들은 전부 깔끔하고
예의는 올바른 행동인 줄 알고? 네가 날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쌓인 거야. 내가 갑자기 성질 낸 게 아니라 네가 계속 선을 넘은 결과였다고. 누가 누구 탓을 하고 앉았니 지금? 됐고요. 남편이요. 남편이 저보고 이혼하재요. 그리고 신고하겠대요. 교수 사칭했다고. 형님이 입을 함부로 놀린 게 저한테 이런 타격을 입힌 거예요. 알긴 아세요? 제가 형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제가 미웠으면 따로 말씀하시지. 전 이제 어디서도 일 못해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빌어도 죽어도 저를 신고하겠대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만든 일에 대해 네가 처벌받는 거야. 그게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이건 누가 봐도 언젠가는 도련님이 알아야 할 일이었고 그걸 알게 된 순간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었다고. 나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네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굳이 입 열 필요도 없었어. 다 내 탓이라고? 웃기지 마. 이건 전부 다 네가 만든 결과물이야. 거기서 날 탓하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지. 나한테 하소연하지 말고 법 앞에서 정신 제대로 한번 차려봐. 화가 난 나머지 저는 결국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요. 아니, 그 모든 상황을 만든 게 본인인데 어떻게 그걸 고스란히 제 탓으로 돌릴 수 있죠? 분노보다도 먼저 든 감정은 황당함이었어요. 저는 사실만 말했을 뿐이에요. 일부러 창피를 주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도련님에게 알리려는 의도도 없었어요. 단지 동서가 선을 넘었기에 한 번쯤은 알려줘야겠다는 마음으로 딱 그 정도만 보여준 거였어요. 그게 그렇게까지 대형사고가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전화해서 하는 말이 고작 형님이 왜 일을 키웠냐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원망해요? 어떻게 그 입에서 다 형님 탓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느꼈어요. 얘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고요. 이 상황에서도 반성보다는 남 탓을 먼저 하니 그 삶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제 떡공방 운영하며 소박하게 사는 지금이 만족스럽고 거창하진 않아도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직업을 빌미로 은근히 깔보는 말에 시달리고 가족들 앞에서도 우쭐대며 제 존재를 조롱하듯 굴고 속 시끄러워지기 싫어서 그래도 참았어요.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나 봐요. 조용히 있으니 만만하게 본 거죠.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도련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지를요. 도련님 성격상 쉽게 감정을 표출하진 않지만 내면의 화는 아주 깊게 가라앉는 스타일이에요. 믿었던 배우자가 직업을 사칭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배신감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겠죠. 내가 뭘 믿고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요즘 도련님은 좀 어떠시냐고요. 집에선 어떤 분위기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라 본인도 솔직히 연락하기가 눈치가 많이 보인다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더는 뭐라 할 수 없었어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됐거든요. 제가 아니라 남편이라도 그 입장이었으면 정말 말도 섞기 싫을 정도로 실망하고 분노했을 거예요. 그 정도 거짓말이면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로는 회복될 수 없는 신뢰의 균열이었을 테니까요. 게다가 이건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동서가 아주 조금은 불쌍하기도 했어요. 똑똑하긴 한 아이였고 성실하게 공부하며 살아오긴 했겠죠. 박사까지 준비하려던 것도. 물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정확히는 모르죠. 표절 문제로 교수직이 무산된 것도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이후의 태도 문제예요.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남을 깔보고 과장된 말로 자신의 지위를 포장하고 가족들 앞에서까지 본인을 포장하기 위해
남을 밟는 거. 그게 결국 본인 무덤, 본인이 파고 있었던 거라고요. 남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건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그리고 그걸 폭로한 사람이 저라고 해서 그 책임까지 저한테 돌리는 건 정말 말도 안 되죠. 시간이 조금 지난 이후로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부르더니 도련님과 방금 막 통화를 했대요. 도련님도 배신감에 마음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는지 한동안 누구의 연락도 피하던 상태였는데 며칠 전 술 한 잔 걸치고 연락이 와서는 근황을 이야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화에서 들은 얘기가 교수 사칭보다도 더 충격적인 것들이었어요. 남편은 도련님의 결혼식 날 뵀던 동서의 부모님을 기억하느냐는 질문을 했어요. 사실 결혼식장에서 인사드릴 땐 굉장히 단정하고 점잖아 보였던 분들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딱히 수상한 구석도 없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들이 진짜 동선의 부모님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남편 말이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남편은 굳은 표정에 미동도 없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더라고요. 도련님이 그날 일을 계기로 동서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되짚어보기 시작했고 그중에서도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게 왜 한 번도 동서는 부모님과 연락을 안 하고 지내나 라는 거였대요. 생일이나 명절, 무슨 일이 있어도 전화 한 통 하는 걸 본 적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련님도 이제야 의심을 품고 직접 그분들께 연락을 해보려 했대요. 결혼식 당시 받았던 연락처로 전화를 해봤는데 이제는 아예 없는 번호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못해 동서에게 직접 따져 물었더니 그제야 실토를 하더래요. 결혼식장에서 부모님으로 인사드렸던 분들 전부 연기자를 고용했던 거라고요. 정말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그날 잠깐 부모 행세 해주고 사라지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진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맞냐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반대로 동서가 안 하면 도련님이라도 장인어른 장모님께 안부 연락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할 때부터 동서가 두 분은 그런 연락 자체를 싫어하신다고 생일이나 명절 때 안부 연락은 본인이 다 전달하겠다고 못을 박아놔서 그런 줄 알았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해서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결혼식이라는 건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까지 가짜 부모를 세워놓고 연극을 했다는 건 단순한 거짓말 수준을 넘은 일이었어요. 도련님이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고 진짜 부모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물었더니 동서가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이야기하는 말이 사실은 진짜 부모님은 두 분 다 현재 교도소에 계신다는 이야기였어요. 금품갈취에 사기 혐의로요. 그 순간 도련님은 할 말을 잃어버렸대요. 제3자인 제가 들어도 혼란스러운데 남편이었던 도련님은 오죽하겠느냐고요. 부모님이 사기 전과자라는 걸 숨기기 위해 아예 가짜 부모를 데려와 꾸며낸 결혼식. 이건 정말 결혼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부모와 똑같은 사기꾼인 거예요. 진짜 부모님이 감옥에 계신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더 소름 끼친 건 그 상황을 이렇게까지 조작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다는 사실이었어요. 도련님은 그 얘기를 들은 날 이 모든 게 현실인지 꿈인지 모르겠다고 했대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게 한 가지 또 있어요. 까도 끝이 없죠? 도련님이 경제권 이야기를 꺼냈을 때였대요. 결혼 초반부터 동서는 경제적인 부분은 각자 관리하는 게 더 깔끔하다며 통장을 따로 관리하자고 했고 도련님은 그걸 그냥 개인 성향이라고 이야기하고 넘겼대요. 존중해 주려 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건 철저하게 본인의 현 상태를 숨기려는 태도였던 거예요. 도련님 명의로 된 통장도 알려하지도 않고 어떤 금융거래도 공유하지 않았대요.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직업이 교수면 그만큼 월급 액수도 클 테고 그걸 공개하기가 꺼려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결혼 초기엔
도련님 본인이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려 하나 싶어서 그냥 넘겼대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가짜였던 거예요. 지금의 동서는 대출까지 어마어마하게 받아넣은 상태예요. 그나마 교도소에는 부모가 예전에 모았던 건지 훔친 돈인지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 돈이 조금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가져와서는 교수인 척하는데 모조리 써버렸다는 거예요. 교수니까 좋은 옷도 걸쳐야 하지. 명품 옷에 교수 명함까지 만들어야 하지. 좋은 차도 타야 하지. 싹 다 거짓말하는 포장에 쏟아 부은 거죠. 이쯤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인생 자체가 가짜였던 거예요. 듣고 나니 오히려 기가 막혀 웃음만 나왔어요. 사람이란 존재가 이렇게까지 둘러싸인 가짜로 살아갈 수 있나 싶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모든 게 납득이 가요. 괜히 직업에 대해 과하게 말하던 것도 남을 깔아뭉개던 태도도 다 불안해서 비롯된 허세였던 거예요. 자신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었기에 그걸 덮기 위해 더 세게 포장했던 거겠죠. 하지만 결국 모든 허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진실은 어떻게든 드러나게 돼 있고 그 진실 앞에서 누가 더 정직하게 살아왔는지가 결국 갈라지는 거잖아요. 도련님도 지금은 이혼 준비를 하고 있대요. 법적인 절차는 시간 문제고 동서 쪽에서도 조용히 받아들이고 정리하려 하고 있다더라고요. 결국 동서는 본인이 판 구덩이에 빠지게 된 꼴이에요. 도련님도 더는 봐줄 수 없는 상태였고 모든 법적인 처벌을 다 받게 하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엔 동서가 사정해보려고 몇 번 연락을 시도했다는데 도련님은 단 한 번도 반응해주지 않았다고 해요. 가족 앞에서 했던 그 수많은 거짓말과 기만에 도련님도 이제는 완전히 등을 돌려버려 버린 거죠. 도련님도 처음엔 그저 교수인 줄 알고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이 가진 지식과 자신감에 끌렸댔는데 그 모든 게 허상이었고 실체는 사기와 거짓뿐이었다는 걸 알게 된 지금은 오히려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보다 그런 사람을 믿었던 스스로에게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동서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로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의 신뢰를 철저하게 깨트린 행위였기에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 이후 동서에 관한 이야기는 도련님을 통해서든 어디서든 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어디에 있든지 뭘 하고 있든지 정확한 소식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지난번 도련님을 통해 얼핏 들은 말로는 혼자 지내고 있고 채무 문제로 인해 법적 조치가 들어간 상태라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파탄난 상태라고 해요. 처음엔 똑똑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던 사람이 결국엔 그 위선과 허세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렸네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제가 입 다물고 그냥 또 한 번 넘겼다면 이 모든 일이 더 늦게, 더 크게 터졌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날 잘 터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 차례 거센 폭풍이 지나가고 저는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며 지내고 있어요. 그 일을 겪고 나니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사람은 거짓으로 쌓아올린 허상 속에선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걸요. 결국 무너지고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지위나 학벌, 직업보다 내면의 참된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은 떡을 만들고 있잖아요. 결국 본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걸 했을 때 더 돋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과 주변 사람 모두를 속인 동서도 언젠가 깨달음을 얻고 깊이 반성해서 꼭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네요.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동서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은 없으시겠죠? 항상 진실된 모습으로 본인을 아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